중세 경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세 경제. 책을 한번 보실까요? 책을 보시면 농업 중심의 사회, 산업 발전이라고 나오죠. 일단은, 중세, 그리고 근세까지, 조선 초기까지 다 뭡니까? 농업 위주입니다. 그죠? 국가의 산업 근간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농민이 제일 위에 있죠. 그죠? 양민 중에 농민이 제일 위에 있었고, 그 밑에, 상민, 이렇게, 그리고 향소, 부공민, 이렇게 있어요. 농민이 제일 위에 있었던 이유가, 국가의, 국가에서, 중농정책, 그렇죠? 농업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 농민들이 제일,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탈의 대상이었던 것도 농민이고. 아무튼, 자, 첫 번째 가시면 이제 상업 발전이 나옵니다. 산업 발전. 농업진흥이 나오죠. 개간을 장려했고요. 농번기에 자벽을 못하도록, 동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그래야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자, 제 시에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고리대 이자 제한. 그러니까 다 거의 민생을 좀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의창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국가의 세금을 담당했던 건 양민층이 대부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민들이 이제 잘 살아야죠. 두 번째 이제 상업장려인데요. 개경에 시전을 설치했고, 구경, 점포를 운영했고, 돈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고. 하지만, 전국적 유통은 절대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죠. 상평통보. 그전에는 이제 다 돈을 만들었었다, 화폐를 만들었었다, 요런 데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관영수공업. 그래서 왕실과 국가 수요품을 생산을 했었다, 관영수공업이었고요. 소수공업. 그래서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소, 먹, 종이, 금, 은, 이런 수공업품,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한계는 그래요. 자급자족적인, 농업 경제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폐도 돌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똑같죠. 재정 정비. 그래서 양안은 뭐냐면 토지 대장, 그러니까 땅 문서 이런 거예요. 호적은 이제 호구 장부, 지금도 호적은 있으니까 아실 거고. 재정 관리에서 호부 자, 거기에서 이제 호적이나 양안을 작성을 했었고요. 인구와 토지 관리도 호부에서 했어요. 3사 아시죠? 곡식의 출납과 그런 거 담당했던 데가 이제 3사. 지출은 여러 가지 썼어요. 관리의 녹봉, 월급 주는 거고, 일반 비용 썼고요. 국방비도 세금에서 띄어서 썼고, 왕실 경비도 그렇게 썼습니다. 수치제도의 정비 볼까요? 조세 있죠? 조세. 논과 밭을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요거 밑줄 좀 쳐놓고요. 외우실 건 아니고요. 그냥 눈여겨 봐주세요. 이게 이제 보기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생산량의 10분의 1. 요거는 정치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아실 것 같고요. 각 군현에서 조운을 통해서 조창으로 운반을 했다. 이게 뭐냐면 조운제도. 그러니까 조창이 있어요. 그래서 경창이 있고 여기 있는데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 다음에 얼로 바다로 해서 바닷길로 해서 조운제도 이런 것들 있었다라는 것이고, 조세 수치 제도에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일단 조세 수치의 개념을 첫 번째 이제 민전이 있어요. 민전은 아시죠? 농민들이 매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땅, 민전. 자, 민전을 꾸릴 때 누가 꾸리죠? 농민이 꾸려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때 10분의 1만 내면 됐어요. 자, 이거 간단한 거고 민전이고요. 자, 민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 자, 공전. 민전이 아닌 경우에서 공전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전 아닌 나머지 땅에서 공전과 사전을 나눈 겁니다. 공전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이 민전하고 틀리죠. 민전 아닌 땅은 농민이 국가에, 공전이니까 국가 땅, 그렇죠? 여기에 4분의 1을 납부를 했고요.
자, 사전이니까 국가가 땅 주인이 아니죠. 누구겠어요? 당연히 지주. 지주가 땅 주인일 거예요. 그렇죠? 땅 소유자 지주. 그래서 귀족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누가 농민이 하겠죠? 농민이 뭐 합니까? 소작농을 할 거예요. 소작이라는 거 뭐 의미 아실 거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해가지고 남는 걸로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좀 컸어요. 얼마나 줬냐면 반을 띄워줬어요. 2분의 1. 이걸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민전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을 줬거든요. 민전이 아닌 사전의 경우, 그러니까 귀족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민들이 소작을 했을 때는 반을 띄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10분의 1, 요거는 2분의 1. 요거 기억하시라고요. 요거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어렵나요? 이해되실 것 같은데? 우리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 이해되실 겁니다.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곡물 볼까요? 곡물. 집집마다 토산물을 징수를 했어요. 누가 갑니까? 향리가 가죠. 그렇죠? 향리가 직접 가가지고 자, 징수를 받았어요. 수납했죠. 자, 역은 16세에서 60세 남자. 정남이라고 하죠. 16세에서 60세의 남자를 정남이라고 해요. 전식과 나오죠. 전식과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중세사회에, 중세 경제에서는 전식과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죠. 자, 전식과는 일단 뭡니까?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 거예요. 전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곡물을 수치할 수 있는 거예요. 곡물 수치. 그리고 시지는 땔감이에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줬는데 이걸 가지고 전식과라고 하는 것이죠. 전식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정, 계정, 그리고 경정이 있어요. 요거 바로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역분전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종류 가겠습니다. 전식과의 종류. 그래서 한인전이 있고요. 뭐 구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전이 있고요. 뭐 공음전, 그리고 내장전, 공회전, 뭐 사원전이 있는데 다 외우실 건 아니에요. 기억만 좀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두 개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일단 전식과라고 하면요. 일단 전식과의 원칙은 세습이 가능합니까? 세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어떻죠?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원칙이 많을까요? 예외가 많을까요? 예외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습이 가능한 것이 이제 예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세습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세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습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계속 전해져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영업전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업으로 삼을 수 있는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한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할 일 없으면 한가하다라고 얘기하죠. 한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품 이하의 관료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관직이 없으니까 한가하겠죠. 그래서 한인전을 받았고요. 구분전은 뭐예요? 구분전은 이제 그 군인이라든가 군인의 그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입구자를 써가지고 구분전 먹고 살 수 있도록 버텨라 이런 거 줬고요. 군인전 군인한테 주는 거. 공음전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에게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겁니다. 내장전은 말 그대로 이제 왕실에 쓰는 돈. 공회전은 뭡니까? 관청을 운영할 때 쓰는 돈입니다. 사원은 절이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뭘 줬습니까? 또 민전도 줬어요. 그 민전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민전은 뭡니까? 농민의 사유지예요. 농민의 사유지. 국가 소유의 땅이 원칙인데 농민의 사유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땅이 이제 민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보세요. 민전. 그래서 농민이 국가에게 10분의 1.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내가 멋대로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10분의 1만 주면 돼요. 그 민전이 아닌 경우 아까 그런 이 전시과의 그런 땅들 있잖아요. 그쵸? 대부분 공전이잖아요. 만약에 농민이 받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됐습니다. 이걸 만약에 공음전을 받았어요. 공음전을 받아가지고 누가 받았겠습니까? 귀족이 받았죠. 귀족이 이 땅을 정치하기도 바쁜데 이 땅을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농민한테 소작을 주는 거죠. 그러면 공음전을 가지고 소작을 했던 농민은 귀족에게 얼마? 절반을 뚝 띄워가지고 줘야죠. 그렇죠? 2분의 1. 이런 거예요. 됐습니다. 근데 이 정전과 비슷한 게, 민전과 비슷한 게 정전이 있었죠. 정전, 통일신라 때 정전을 줬잖아요. 농민에게 주었던 땅. 그래서 농민에게 주었던 땅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민전과 정전. 자, 전시과의 분계라고 돼 있는데요. 전시과가 어떻게 좀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시정전시과가 있고요. 그리고 개정전시과가 있어요. 그리고 경정전시과가 있죠. 자, 시정전시과는요, 경종 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려 초 정치를 할 때 경종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개정전시과 목종 때고요. 그리고 이제 문종 때입니다. 목종은 천추태후. 그쵸? 기억나시죠? 자, 여기는 이제 현직 관리예요.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다 줬어요. 자, 그리고 인품과 품계를 고려해서 주었습니다.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땅의 대상은 전국 대상이에요. 전국에 있는 땅, 토지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땅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줄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빼겠어요? 전 현직 관리는 그대로 가고요. 이건 그대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인품을 빼요. 그래서 품계만 줍니다. 자, 역시 전국 단위로 줍니다. 자, 이렇게 해도 늘어나죠. 왜? 얘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모질라. 그러니까 바꾸죠. 이제 현직 관리만 줍니다. 현직 관리. 전직한테는 안 주고, 그리고 품계는 그대로 가죠. 품계만. 자, 전국 땅이 이제 막 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한정을 시켜놨어요. 경기만. 그렇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걸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노란색만 기억하세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요. 귀족의 경제생활, 그리고 뭐 농민의 경제생활인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시고요. 농민의 경제생활. 그래서 농민의 경제생활은 기술, 농업기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농업기술 발전. 그래서 수리시설이 발달했고, 농기구와 종자를 개량했고요. 이제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라고 써있나요? 기피가리의 일반화예요. 그쵸? 기피가리의 일반화. 시비법이 발달을 해서 휴경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비법, 그러니까 거름을 주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재배를 하고 나면 기다려야 돼요. 땅이 좋아질 때까지 묵혀놓는, 그걸 휴경지라고 하죠. 쉴 휴자를 써가지고 휴경지인데요. 이 휴경지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시비법이 발달을 했다. 휴경지가 소멸한 건 언제입니까? 조선 가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소해요. 만약에 시험에 백정 농민이 이렇게 하면서 휴경지가 소멸되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2년 3작의 윤작법. 그래서 조, 보리, 콩을 2년 동안 3번 질 수가 있었고요. 이양법. 그래서 모내기법. 이런 것들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요. 남부 일부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기술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농상집요인데, 농상집요는 원나라의 농법서예요. 근데 그걸 이암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농상집요를 소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목화씨, 그렇죠? 문익점 목화씨를 전례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익점 목화씨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말에 면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렇죠? 왜? 목화씨를 가져와서 원 간섭기에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고려 말에 가져왔는데 그 목화를 재배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재배를 지금 씨만 가져와서 뿌리고 몇 개, 이게 지금 그 뭡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많이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세 개인가요? 세 개인가 남았어요. 다 실패하고, 목화를 하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문익점 그 장인어른인가? 그 양반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면 방직 기술이 발달한다고요? 아니죠. 목화를 키워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가야 이제 면 방직 기술이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막 이해시켜 드리려고 힘듭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 자, 기타 상인들의 활동. 그래서 수공업. 수공업 고려 시대 때는 관영 수공업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수공업자들을 공장 안에 등록을 시켰고, 이 왜 그랬냐면 수공업자는 천시받았죠. 그러니까 수공업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수공업 하다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명부를 작성을 해요. 수공업자 명부, 이름 나와 있는 장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시켜놓고 묶어놓는 거죠. 그죠? 도망을 못 가게. 소수공업. 그래서, 곡물 납부하는데 뭐 소수공업 있었고. 후기에 사원 수공업 있죠? 사원. 절에서 수공업을 하는 거예요. 절에서. 스님들이. 그래서 이윤 챙기고 막 그랬어요. 자, 상업 봅시다. 전기. 그래서 도시 지역에 관영 상점을 설치했고,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경시서. 경시서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경시서 나오면 고려예요. 그래서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관, 경시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을 한 거예요.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지방에는 이제 관아 근처 임시시장에서 막 만들었고요. 거래를 했고요. 후기에는 시전의 규모가 확대가 돼서 막 전문화도 되고 도성 밖에까지. 그러니까 전기 중기에는 뭐 도성 근처에서 하다가 도성 밖에까지 상권이 확대되고요. 소금은 이제 그때 당시엔 굉장히 귀했던 거니까 국가에서 전매합니다. 자, 화폐와 고리대 나오죠. 화폐. 그리고 화폐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서 체크를 좀 해두실 게 권원중보, 성조공 때,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리고 활구 이런 것들은 숙종 때, 쇠은이라는 게 이제 충렬왕 때 만든 거고, 공양왕 때 이제 저화. 그래서 최초의 지폐죠, 지폐. 종이돈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를 싹 해드릴 거예요. 한계는 어떻죠? 자급자족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쓰는 데만 쓰죠. 뭐 그 주막이나 이런 데서만 썼던 거고 나머지는 뭐 안 썼습니다. 고리대와 보. 그래서 보가 전에 말씀드렸죠. 보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사익축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고리대가 활성화되고 뭐 안 좋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자, 무역 활동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벽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보다 뭐 지도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벽난도입니다. 벽난도고 여기가 요나라죠. 거란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여진.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송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실 게 말, 주, 옥, 모피. 여기는요 똑같아요. 말, 주, 모피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 모피. 그리고 여기에서 은을 그렇죠? 은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을 여기에서 수입을 해요. 고려에서 은을 수입하고요. 얘들은 뭘 가져가냐면 똑같아요. 식량.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농기구. 이런 걸로 바꿔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죠. 은. 비싸잖아요. 비싼 거 갖고 와서 싼 거 요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들이 요게 급하니까. 그런데 송나라는 우리보다 더 잘 살죠. 그래서 은을 팔아요. 다시 얘기하면 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의 역수출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은을 여기에서 갖고 와서 그냥 팔아요. 윗돈 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비단, 서적, 약재. 항상 똑같다고 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벽난도는 뭐
이슬람 상인이 왔다 갔다 했었다. 뭐 이런 것 좀 기억하시고요. 됐습니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경제는 끝났고요. 이제 문화 들어갈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칠판에다 써드린 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문화 들어가겠습니다. 문화는 더 많아요. 그쵸? 문화는 할 게 많습니다. 자, 문화. 자, 문화는요. 일단 유학이 나오죠. 유학을 한번 볼까요? 유학입니다. 자,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겠습니다. 자, 유학은 전기. 전기 같은 경우는 뭐 기억하면 되죠? 유학을 들여왔을 때 성종.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래서 유학. 그래서 유교와 불교 같이 수용한 거.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교는 정치. 그래서 치국의 도라고 했고요. 불교는 뭐라고 했죠? 수신의 도라고 했어요. 뭐 신앙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교와 불교를 같이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불교가 큽니까? 유교가 큽니까? 유교. 그렇죠? 이렇게. 불교는 내세고 유교는 현세다. 그러니까 내세보다 현세가 가깝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전기에 이렇게 유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벌귀족이죠. 자, 문벌귀족들이 등장을 하고, 문벌귀족은 당연히 보수적이고 4대적이니까 유학도 보수적이고 4대적으로 바뀌어요. 조금 이따가 바로 할 거예요. 최충. 최충 빼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훈구학적 유학에 뭐가 합쳐집니까? 철학적 경향이 합쳐집니다. 어렵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노란색으로 해놨냐면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최충하면 구제학당. 바로 할 건데 제가 이걸 그냥 써놓는 거예요. 구제학당, 그리고 해동공자. 호칭을 이제 받는 게 최충.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김부식이죠. 김부식. 김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사관. 성리학적 뭡니까? 성리학적이 아니고 합리적 유교사관이었고 신라계승이었죠. 신라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줬죠? 삼국사기를 줬죠. 그렇죠? 귀족적이고 기전체로 서술을 냈어요. 요거 바로 또 해드릴 거예요. 자, 후기 같은 경우는 훈구학적. 그리고 성리학. 원간섭기에 성리학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고증학.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고려 말에 가면 뭐가 성리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육기관을 갈까요? 교육기관. 자, 왕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교육기관. 자, 태조 때. 태조 왕건 때 개경. 서경. 중요시 했잖아요.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학교 설립했어요. 학교, 그리고 학보도 설립했어요. 학보 뭐였죠?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학보, 보잖아요. 그렇죠? 학보. 그래서 보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자 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줬죠. 공부하라고. 성종 때. 자, 성종 때, 지방에는 향교를 뒀어요. 향교를 뒀고요. 지방 관리의 자제, 그리고 서민의 자제. 그러니까 지방 관리와 서민의 자식들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 중앙. 자, 중앙에는 국자감이죠. 국립대학교. 국자감을 뒀습니다. 자, 국자감은 대표적으로 신분별 입학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분별로 따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뉘는데요.
유학부와 그리고 기술학부로. 자, 이렇게 나뉘고요. 자, 유학부에는 국자학이 있어요. 국자학, 그리고 태학, 그리고 사문학이 있어요. 사문학, 국자학, 태학, 사문학. 그래서 국자학에는 3품 이상의 자재. 그렇죠? 태학은 5품. 자, 사문학은 7품 이상. 이렇게 이제 신분별로 입학을 시켰고요. 기술학부는요. 율학, 산학, 그러니까 법, 그리고 뭐 산수, 뭐 이게 수학 같은 거, 서학, 그리고 그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학문들. 요거는 이제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시켰고요. 율학, 산학, 서학 같은 경우는 이제 8품 이하. 그렇죠? 8품 이하의 자제들 그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딱 보니까 어떻죠? 여기는 높아요. 여기는 낮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가 문과 상급, 그리고 여기가 작과입니다. 하급, 작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성종대 국자감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너무 많은가요? 신분별 입학 요거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시간은 흘러서요. 문종대로 가야 돼요. 문종대 비로소 교육에 큰 변화가 옵니다. 문종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최충이 등장을 해요. 최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학의 발달.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죠. 그렇죠? 자, 최충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최충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막 과거 급제에다가 막 계속 막 수석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학원을 차립니다. 학원을.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해서 나와서 이제 학원을 차려요. 근데 학원을 차렸는데 쪽집게 과외를 한 거죠. 쪽집게 강의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돈 있는 자식들은 돈 있는 집 자제들은 막 와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의 그 실력이 높이 평가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원 강사가 돼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자, 최충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구제학당, 그렇죠? 구제학당. 거기 이제 12공도가 있는데요. 12명의 과거 합격자가 있었어요. 12명의 과거 합격자를 12공도라고 불렀는데 이 중에 최충의 구제학당. 요것이 가장 잘 가르쳤다 이 얘기죠. 그렇죠? 가장 잘 가르쳤다. 그래서 구제학당은 뭐냐면 전문광제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단과반을 만들어 버린 거야. 단과반을.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있으면요. 예전에는 요걸 한 분이 가르쳤어요. 그 훈장님이. 근데 이제 선생님 막 틀려. 요거 따로. 국어 과목 따로, 영어 과목 따로, 수학 과목 따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단과반으로. 야, 죽여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니까 그 학생들이 다 최충의 12공도로 최충의 구제학당으로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들고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사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학은 사교육이에요. 사교육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관학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학교의 위신은 떨어졌고 학원은 그렇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왜? 아니 지금 사교육이 막 엄청나게 붐이 일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학 진흥책이 펴집니다. 학원 다니지 마. 학원 다니지 말고 저게 왜 이렇게 고액 과외를 하고 있냐 이거야. 사람들한테 막 그러죠. 고액 과외를 하냐 이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이제 국가에서 학교 좋은 학교 이런 거 만들 테니까 여기로 좀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관학 진흥책이 펴집니다. 이제 숙종 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서적포를 만들어요. 서적포는 뭐냐면 출판하는 거예요. 출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습게 봤는데 안 되겠다. 출판 기관을 일단 만들어서 우리 이제 국가적 인식책으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종 때 뭐가 되냐면 이제 국학 7제예요. 국학 7제. 청형각 그리고 보문각 이런 것들 만들고 그리고 양현고 이렇게. 자, 느낌이 딱 오세요? 국학 7제 뭐랑 비슷하죠? 구제학당. 그렇죠? 이거 보고 베낀 거죠. 그렇죠? 베낀 거예요. 국자감 아까 보신 거 국자감을 계층을 한 거예요. 계층을 해서 국자감의 여러 가지를 7제로 고친 거죠. 예, 베꼈어요. 잘 됩니까? 원래 그 원조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돼요. 자, 청형각과 보문각.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문연구소 이런 것들 하고요. 양형고는요.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인종 때 경사육학. 그렇죠. 지금 조금씩 세부적으로 가죠. 구제학당 보고 7제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6학으로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향교. 요거는 이제 향교를 통해서 지방교육에 힘씁니다. 보세요. 이거 어디에 있겠어요? 서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놈의 학원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찾아가니까 지방에는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향교 중심으로 지방교육을 확대시킵니다. 자, 충렬왕 때는 섬학전. 그렇죠? 장학재단이에요. 장학재단. 그리고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할까요? 또 중요한 거라. 충렬왕 때요. 국학 있죠. 국학. 아까 저 국학. 그렇죠?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층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성균관. 성균관이 조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렬왕. 그리고 공민왕이요. 공민왕 개혁 정치잖아요. 그렇죠? 자, 공민왕은 성균관을 유학 전문기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교과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균관이 유학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 개편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균관을 유학 중심으로 개편하였다라고 하면 공민왕이죠. 국학을 성균관으로 고쳤다라고 하면 충렬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이 나오니까 헷갈려요. 자, 우린 고급 시험이죠. 고급 시험.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써드린 게요. 독립적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시기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도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뭐 3번, 4번 정도에 요 얘기 딱 써놓죠. 그리고 헷갈리라고 3번 정도에 이 얘기를 딱 써놓죠. 죽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성균관 똑같은데. 그래서 한 번쯤 더 제가 써드린 겁니다. 자, 교육기관은 이쯤으로 좀 해두시고요. 역사서로 갈까요? 역사서. 이거 지울게요. 제가 칠판은 너무 자주 지우죠? 근데 이거는 다행이에요. 온라인이라. 그렇죠? 인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틸 해놓으면 되죠? 정지. 그럼 제가 이러고 있죠. 이러고. 그때 이제 적으시면 되니까.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요. 이거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그 다음에 막 지우려고 하면, 그러면 지우면 다시 써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 네, 여기 써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지금은 제 스타일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놓고, 1.2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자,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학당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요새는. 다 집안이 구제학당이잖아요. 그죠? 최충의 구제학당. 잘 써먹죠? 자, 이렇게 써먹어야 돼요. 공부를 했으면 머릿속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써먹어야 공부가 됩니다. 자, 고려 전기로 갈까요?
고려 그냥 고려자 빼죠. 전기로 갑시다. 자, 전기에는 누가 집권했습니까? 육두품과 호족이 집권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를 개창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죠? 자주적인 사관이 있죠. 머릿속이 자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7대실록. 7대실록 이렇게. 태조에서 목종까지고요. 황주량이 만듭니다. 자, 중기로 갈까요? 중기에는 얘들이 내려오죠. 그래서 문벌귀족. 자,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4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금과 4대예요. 당연히 성향은 어떻죠? 보수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유교사관이죠. 근데 이걸 꼭 써줘야 돼요. 합리적 유교사관과 유교사관은 틀린 거라. 그래서 합리적 유교사관이라고 꼭 써줘야 돼요. 엄청 틀린 거예요,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 이제 삼국사기 들어갈게요. 뭐, 김부식이니까 삼국사기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제 후기로 갈까요? 지금 정신없죠? 여러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후기에는 이제 무신집권기, 그리고 또 원간섭기가 있는데 암울하죠. 무신집권기 하면 일단 암울하니까 무신집권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무신집권기는 동명왕편. 동명왕편이죠. 이교보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왕편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해동고승전. 해동고승전 아셔야죠. 각훈이 지었습니다. 동명왕편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요. 고구려 계승 의식인데 고조선 계승 의식 그럼 틀려요. 요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고구려, 고조선 전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동명왕 누굽니까? 주몽이잖아요. 고구려인데 고조선이라고 하면 한다니까요. 헷갈려요. 시험장에 나오면 동명왕편 고조선을 계승하였다. 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삼국의 승려 30명의 승려의 전기를 그려놓은 게 이제 해동 고승전이고요. 자,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에는 뭐가 상실돼요? 자주성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자주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책들이 편찬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유사죠. 그렇죠? 이련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썼습니다. 야, 이 삼국유사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 단군을 시조로 그렸어요.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삼국유사 내용을 해드렸잖아요. 곰탱이하고 호랭이하고 그랬습니다. 자, 단군을 시조로 했으니까 당연히 고조선을 계승한 거예요. 그렇죠? 고조선 계승 맞아요. 자, 제왕운기죠. 제왕운기. 자, 그래서 제왕운기 이승휴가 요거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간 중요하게 다뤄주겠죠. 그렇죠? 제왕운기인데요. 중국과 우리 역사를 어떻게 파악했냐면요. 대등하게 파악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왕운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권은 이제 중국사, 하권은 우리 한국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 하권에다 뭘 썼냐면 단군을 썼어요. 그렇죠? 단군. 그러니까 고조선 계승의식이다. 여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이다. 어렵죠? 헷갈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고려 후기 지나서 고려 말로 갈까요? 고려 말에는 신진 4대부죠. 그래서 성리학이 융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진 4대부고요. 성리학. 자, 성리학적 유교사관이에요. 성리학적 유교사관으로 사략, 이재현의 사략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요거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역사서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서술 방법이에요. 역사서를 어떻게 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전체가 있어요. 기전체는 어떤 서술 방식이냐면요. 본기, 그리고 열전, 세가, 지표 뭐 이렇게 쓰는 건데요. 본기라는 것은 왕의 업적을 썼고요. 열전은 위인들이죠. 위인들의 업적을 썼어요. 그리고 뭐 세가 넘어가고요. 지 같은 거는 이제 풍속 같은 걸 써놨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기 전체예요. 이 방식이. 그래서 제 뭡니까 모의고사에 보시면 기전체를 제가 3문제인가요, 4문제인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기전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삼국사기, 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자, 그리고 이제 편년체가 나와요. 편년체는요, 연, 월을 중심으로 저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연, 월을 중심으로 편년체, 연도별로 편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사, 전류.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요. 고려사는 기전체인데 고려사, 전류는 편년체예요. 동국통감. 이거 다 책에 있죠? 그리고 없나요? 조선 왕조실록. 왕조실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태조실록, 뭐 세종실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편년체, 연도별로 편찬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사 본말체가 있는데요. 기사 본말체는 말 그대로 본, 그리고 끝, 중간, 끝. 다시 얘기하면 원인과 그리고 결과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써놓은 게 이제 기사 본말체고요. 연려실기술. 그리고 삼국유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 문제 내기 딱 좋죠? 역사서와 서술 방식을 가지고 문제 내기 엄청 좋습니다. 고려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려사 어디가 있죠? 삼국사기. 삼국사기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 문벌귀족 시대, 보수적, 막 이런 거 막 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써져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편년체로 써져 있다? 아니죠. 삼국사기는 기전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암기를 막 하라고 조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원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 내용만 이제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를 갈까요? 불교. 자, 불교 가겠습니다. 불교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고대사 할 때도 불교가 중요했습니다. 자, 일단 고려 초기. 자, 고려 초기의 불교 어땠습니까? 고려를 맨 처음에 개창했습니다. 뭐 교종 있어요? 교종 있죠? 없어집니까? 아니죠. 교종 있죠? 선종 있어요. 정신없죠? 얘들 융합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계속 서가지고 막 성장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법상종이 있어요. 법상종이 있고, 이 법상종은 호화로운 불교 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법상종이. 왜냐면 고려 초기니까 귀족들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 호화롭게 막 믿었습니다. 화엄종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화엄종 같은 경우는 법상종이 싫어서 얘들 견제하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법상종의 불교, 이 호화로운 불교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의천입니다. 의천. 자, 의천은 문종의 왕자예요. 문종의 왕자.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그래서 왕족이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의천? 아니 뭐 왜 스님이 됐을까? 왕자인데. 근데 이때는 무슨 국가예요?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천이 여기로 갔으면 교황 정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의천이. 그래서 의천은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통합하자.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놓고 선종 너가 따라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 겸수죠. 외우셔야죠. 그렇죠? 교관 겸수. 자, 교는 이론을 얘기하고요. 관은 실천을 얘기합니다.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묶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국청사를 창건하죠. 국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창시해요. 그래서 의천의 천태종. 당연히 의천은 왕조이기 때문에 문벌 귀족이 후원을 하죠. 문벌 귀족 세력이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자, 속장경을 조판하고요. 의천이 속장경을 조판하는데 이 속장경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아셔야 되는데 뭡니까? 송나라, 요나라, 또 일본 이런 불교 주석서를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편찬한 게 속장경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 고려 초기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서 후기로 갑시다. 자, 고려 후기. 자, 이렇게 해도 의천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통합 운동을 했지만 됩니까? 안 돼요. 맨 처음에 의천이 살아있을 땐 된다. 이거 잘 된다라고 했는데 의천이 죽자마자 다시 분열을 겪기 시작해요. 우리 막 이런 거였는데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다시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후기에 가서 무슨 운동이 생기냐면 결사 운동이 생겨요. 대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안 돼. 우리 이렇게는 도저히 하면 안 돼. 뭉쳐야 돼. 라고 하면서 운동을 벌이는데 진울. 첫 번째는 진울입니다. 진울. 자, 진울은 수선사 결사예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수선사 결사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선교일치입니다.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으니까 선이 앞에 나와야죠. 그렇죠?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정해쌍수. 정해쌍수인데요. 정은 이제 참선을 얘기해요. 참선을 얘기하고 해는 그 교리. 그러니까 참선과 교리 어떻습니까? 선종과 교종. 그렇죠? 일단 뭘 해도 선종이 먼저 나오죠. 정해쌍수입니다. 그리고 도노점수예요. 도노점수 깨달음이죠. 깨달음.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곧 부처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도노점수예요. 자, 그리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분이 진울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승려 본연의 모습이 뭡니까? 돈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수행. 그렇죠? 교리 전파, 부처님 말씀을 전파한다. 이런 것들이 본연의 모습인데 본연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예불, 독경, 선수행, 노동 이런 거에 힘쓰자라고 하신 분이 진울. 자, 요새로 갑니다. 자, 요새. 요새는 원래 진울에 속해 있다가 분파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수성사와 그래서 이 표현을 쓰죠. 수선사와 대립이 아니고 양립이에요. 같이 가는데 조금 생각이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백년사 결사입니다. 백년사 결사예요. 백년사 결사. 그리고 이제 법화신앙이죠. 빼먹으면 안 되죠. 법화신앙.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요새예요. 해심은 일단 진울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진울의 제자니까 수선사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수선사 계통의 그냥 결사운동이고요. 그리고 유불일치설이에요. 유불일치설. 무슨 얘기입니까? 유교와 불교가 하나다라는 얘기죠. 뭐가 등장했어요? 유교가 등장했어요. 불교에서 유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교도 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엄밀히 따지면 불교가 있고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어요. 그리고 성리학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제일 크고 유교 그리고 성리학 다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성리학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리학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해심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흰색으로 썼다고? 아, 이거 안 중요한가 보다. 이거 원래 다 노란색이에요. 다 노란색인데 흰색으로 쓴 거예요. 눈이 피곤하실까봐.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목판 대장경 있죠? 대장경.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초조 대장경, 숙장경, 뭐 팔만 대장경 있는데, 초조 대장경 같은 경우는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간행했죠. 그리고 몽골 침입했을 때 불탑니다. 속장경, 그래서 의천이 고려, 송, 요의 주석서를 모아서 표창을 했어요. 교장도감을 설치를 했고요. 흥왕사에서 조판을 했고, 역시 몽골 침입 때 불탑니다. 인쇄볼은 일부 전하고 있고요. 팔만대장경, 그래서 고종 때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간행을 했어요. 강화에서 조판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에다가 대장도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판을 하고요. 도교와 풍수지리설 보시면 풍수지리설에서 서경길지설이 나오고요. 서경길지 언제입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남경길지설이 나와요.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이 쇠퇴하면서, 그렇죠, 서경의 지위가 하락되면서 한양 명당설이 이제 대두하게 되고요. 자, 이제 한 장 또 넘어가시면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이 나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뭐 이것저것 봤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하시는 걸로. 자, 기술 발달에서 의학 있죠? 의학의 향약 구급방, 요거는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아주 오래된, 제일 오래된 자주적인 의서였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인쇄술에서 상점 고문 예문이죠. 고급 예문 1234년에 상점 고급 예문은 인정받지 못해요, 세계에서. 근데 이제 동국 이상국집에 거기에 이제 상점 고문 예문, 고급 예문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직지심체요절입니다. 그렇죠?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활자본이에요. 금속 활자본. 됐습니다. 현재 이제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있고요. 건축 기술의 발달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기술을 빠른 속도로 한번 봅시다. 자, 건축과 석탑에서요, 주심포 양식이 있고, 그리고 다포 양식이 있어요. 주심포 양식 같은 경우는 고려 전기에 발달했고, 후기에 다포 양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붕 있죠,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달리는 게 공포예요. 공포라는 게 있어요. 이 공포가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인데, 기둥 위에 하나씩 있는 것은 주심포 양식이고, 기둥에도 있고 기둥 사이사이에도 공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 요건 이제 다포 양식입니다. 이 공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지붕의 무게를 분산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후기로 갈수록 건물이 좀 커지는데요, 커질 때 지붕의 무게가 분산되니까 버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그 두 장 넘겨보시면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나오는데 인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주심포하고 다포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여기 다포는 이게 주심포로 되어 있고, 요게 다포로 되어 있고, 요게 주심포로 되어 있어요. 고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습니까? 일단 원의 영향, 원나라 간섭기. 그래서 원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건물이 커져요. 원 간섭기. 그래서 지붕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지붕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사원도 외우셔야 됩니다. 사원 시험 잘 나오죠. 석탑, 탑. 고려 전기, 그리고 중기, 후기 이렇게 보시고요. 고려 전기에는 기단이 있어요. 기단이 보편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기단이 있습니다. 기단이 있고, 그리고 거의 5층 석탑이에요. 5층 탑이 거의 많고, 그리고 중기로 가면 송의 영향. 그래서 9층 탑 있죠. 그렇죠. 그 뭡니까? 월정사 8각 9층 탑.
그렇죠? 커져요. 송해의 영향으로. 후기로 가면 원 간섭기죠. 원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제일 큰 거 뭡니까? 10층탑. 경천사 10층석 탑. 그래서 이 경천사 10층석 탑은 어디가 있죠? 박물관에 가 있죠. 그렇죠?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저 부식이 심해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도자기죠. 자기. 11세기. 11세기에는 이제 청자가 유행합니다. 고려 청자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12세기에서 13세기. 이때는 이제 상감청자. 상감청자. 요게 이제 독자적인 거죠. 상감. 그래서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기술이 있고요. 자, 15세기 이후에 이제 분청사기가 있어요. 분청사기. 그래서 조선에 가면 분청사기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16세기로 가면 백자가 유행을 하죠. 백자. 요런 과정만 알고 계시면요. 나머지는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를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들어가겠습니다.